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연이틀 반등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단기 부채 한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9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이 56만 8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IMF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올해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선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EIA 원유 재고가 234만 5천 배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WHO가 세계 최초로 말라리아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가 투자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2030년까지 매출 2배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다우지수가 0.3%, 나스닥 지수가 0.47%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4% 오르면서 4,363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그래프를 좀 살펴보시죠. 오늘 전약 후강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9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이 월가 예상을 웃돌면서 호조를 보였지만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던 지수가 상승 반전하기 시작한 건 현지 시간 오후 2시쯤이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 상승권에서 머무르는 양상이었습니다. 공화당의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할 것이라면서 이른바 뎁슬링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이에 따라 상승 탄력을 받았고 여기에 기술주들에 대한 탄력까지 붙으면서 오늘 다우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 역시나 0.47%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장 초반에는 1.2%까지 하락하면서 14,259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56%까지 치솟던 국채금리가 오늘 장중에는 1.57%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이내 안정감을 되찾았고 오늘 나스닥 지수에도 계속 영향을 줬던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결국에는 오름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맵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빅테크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아마존 등이 1%대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오늘 페이스북 옆에 있는 트위터가 가장 초록불을 켜면서 2.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0.28% 부합권에서 맞췄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글로벌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 500과 나스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이름대로라면 50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구글과 폭스코퍼레이션, 디스커버리, 뉴스코퍼레이션, 언더아머 등 주식 분리 때문에 5개 종목이 늘어난 50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S&P 500에서 상승한 종목은 287개, 하락한 종목은 217개로 전체 S&P 500 지수는 0.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에서는 보합 205개 종목을 제외하고 1,729개 종목이 상승, 2,720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전체 나스닥 지수는 0.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에너지주와 헬스케어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페이스북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은 안전성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한 적이 없다며 블로그 포스터를 통해 내부 고발자 하우겐의 고발에 대응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페이스북에 대해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13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 등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가 등장하더라도 이용률은 그대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페이스북은 0.2%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코인베이스는 4%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케미컬입니다. 미국의 종합화학회사인 다우는 투자자의 날 행사 이후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수익률 성장과 또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다우의 전략들을 공개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2030년까지 연간 판매량을 현재 2배인 2,800억 달러 규모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주가는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는 2025년까지 미국 사업장에 공급하는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얼티파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항공주들은 골드만삭스의 다운그레이드 이후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여행 산업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 원유 가격 상승 등이 항공주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아메리칸 항공은 4%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런티어입니다. 국방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도록 설계가 된 운영체제인 고담 플랫폼을 팔런티어가 8억 2,300만 달러에 미국 육군과 계약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팔런티어는 1.5% 급등했습니다. 한편 철강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던 철강주들이 내년 초에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다운그레이드 소식에 US 스틸은 8%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어퍼몰딩스입니다. 미국 대형 할인마트인 타겟이 소비자가 $100 이상 구매를 하는 경우 어퍼몰딩스의 할부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어퍼몰딩스의 주가는 19% 급등했습니다. 타겟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휴가철 쇼핑 시즌을 앞두고 어퍼몰딩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며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리한 구매 옵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5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리드엠은 테슬라의 수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매출과 EPS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평균 판매 단가도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장 0.28%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펠로톤입니다. 스티펠은 펠로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목표가는 $140에서 $120로 낮췄지만 자전거 가격이 떨어졌다는 점과 또 새로운 하드웨어 비즈니스 기회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펠로톤은 오늘장 1.4%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파파존스입니다. 루프캐피탈은 파파존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글로벌 트렌드가 된 시점에서 파파존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파파존스는 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JP모건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공급체인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량이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장 애플은 0.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배적인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장 1.4%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모두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오늘장에서는 2% 내린 $77 선에서 마감했고요. 브렌트유도 2% 넘게 하락하면서 $80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황에서 설명을 할 때 오늘 트위터가 2.3%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트위터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모펍이라는 자회사를 앱 로빈에 매각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위터 현재 주가 확인해 보시면 1.8% 시간의 거래에서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첫 번째 뉴스 바로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민간 부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56만 8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웃돌았는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죠. 홍성진 캐스터가 살펴주시죠.
네, 지난달 부진한 흐름을 보인 ADP 민간 부문 고용 지표가 9월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6일 9월 ADP 민간 부문 고용이 56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42만 5천 명보다도 약 13만 명가량 높았고 지난달 수정치인 34만 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과 8월 ADP 민간 부문 고용 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예상보다 고용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지난달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들면서 9월 민간 부문 고용이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ADP의 분석가는 델타 변이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당분간 고용 병목 현상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향후 몇 달간 일자리 증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안정적인 고용시장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ADP 민간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현지 시간 7일과 8일에 발표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및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지표에서도 고용시장 회복세가 나타날 경우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당장 11월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 FOMC 회의 이후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 일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시장은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맥코널은 오늘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단기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이는 미국인들을 경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예산 조정 절차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라면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의 회의를 통해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장 막판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관련한 악재 소식이 많이 나왔었죠. 페이스북이 지난 한 달 동안 11% 약세를 기록했는데 오늘 좀 전반적인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 캐스터. 네, 페이스북이 최근 며칠간 이슈들을 겪으면서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거나 보류되고 있다는 관련자들의 발언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회사 윤리적 문제에 대해 폭로를 하며 미국 의회와 여러 언론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사 평판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동안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일부 신제품에 대한 작업이 보류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 검토는 페이스북이 어떤 지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하고 제품들이 특히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어제 의회는 청문회에서 내부 고발자 폭로에 대해 페이스북이 직접 답변하라고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 CEO가 입을 직접 열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는 최근 내부 고발자 증언과 언론 보도에서 회사의 동기와 활동들이 잘못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회사의 가치에 대해 허위 이미지를 창출해냈다며 공개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지난 몇 주 동안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정보에 대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사내 연구들 검토에 돌입된 겁니다. 특히 어제 상원 청문회가 끝난 후 페이스북 콘텐츠 정책 담당자 모니카 비커트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부 고발자 하우겐이 제시한 문서들은 도난당한 것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회사 평판에 추가 손상을 우려해 소송 제기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저커버그는 이어서 소셜미디어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지속하고 이를 공개하는 데에도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안전과 웰빙, 정신건강과 같은 문제들에 더욱 깊이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상원 의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페이스북 주가도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많았던 페이스북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당국이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2050년까지는 세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정보청 EIA가 새로운 보고서를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전 세계 탄소 배출과 관련된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CNBC에 따르면 에너지정보청은 현재 각국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세계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선진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이날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2050년 사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최소 50%는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OECD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시아 국가 쪽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수요 증가는 중동 국가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는 러시아에게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한편 에너지정보청은 이날 전기차 및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EIA는 최근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OECD 국가들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가 2023년에 또 전 세계 국가에서는 2038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역시 205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탄소 배출 보고서 외에도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수치에도 주목했습니다. EIA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4만 5천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는데 WTI는 77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80달러 선에서 거래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동안 계속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가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11개 섹터 가운데 오늘 에너지 섹터가 가장 부진했고요. 또 관련주로 엑손모빌이 1.8% 약세를 보였고 쉐브론도 역시나 0.8% 하락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전기차 관련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너럴모터스가 투자자의 날을 맞아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내려갔고 그 대항마로 꼽히는 테슬라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미국 제너럴모터스는 6일과 7일 투자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미래 비전과 기술들을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제너럴모터스의 메리 바라 사장은 우선 회사가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새 전기차와 디지털 동력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2030년까지 수익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때까지는 중국과 북미에 위치한 GM 공장 절반이 또 35년부터는 전체 공장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시장 수요와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목표대로라면 2030년까지 연간 매출은 약 2,440억 달러가 되며 GM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세전이익이 290억 달러가 됩니다. 소식통들은 앞서 GM이 놀라운 매출 성장과 재정 확대를 보고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에 미래형 사이버 트럭 출시를 연기한 바 있는데요. GM은 이 자리에서 회사의 가장 인기 있는 북미 모델 쉐보레 실버라도 픽업 트럭을 전기 버전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1월 5일에 열리는 CES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기 픽업 트럭 부문이 디트로이트 3사의 주요 수익원이라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라 사장은 막대한 비용을 들어 새 공장을 지어야 하는 다른 전기차 신생 기업들과 달리 GM의 현재 인력과 공장은 부채가 아닌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GM의 시가총액은 780억 달러로 테슬라의 7,730억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능력에 필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헤지펀드 엔진 넘버원은 GM이 전기화를 받아들인 이후 배터리 기술 분야의 선두 자리를 굳혔고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사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회사는 GM이 자동차 회사에서 플랫폼 혁신 업체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애플과 실리콘밸리 다른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보다 주식 가치 평가가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라 사장이 2014년 CEO를 맡으면서 회사 주가를 2배가량 끌어올린 성과가 있는 만큼 이번 투자자의 날에서 보여준 자신감에 앞으로 GM과 전기차 시장 발전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8월 달에 테슬라가 AI 데이를 맞았을 때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기업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바라 사장이 제너럴 모터스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 혁신 기업으로 변화되겠다라고 밝힌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UBS가 선정한 유망 인플레 방어주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국채금리도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방어주들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전가은 캐스터가 준비했죠. 국제 유가가 오르고 유럽과 중국에서 전력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 방어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히 가격 결정력이 높은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UBS 증권은 투자 메모에서 물가 상승기에 매수할 종목들을 꼽았습니다. 기업의 가격 결정력과 비용 압박 그리고 이익 전망치를 고려해서 상위 33% 기업들 중에서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까지의 상승 여력이 10% 있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기술 부문에서는 애플과 기업용 고객 관리 클라우드 업체 세일즈포스가 꼽혔습니다. 애플은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인데요. UBS는 목표가 $175까지 23% 정도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평균 판매가가 높아져도 향후 3년 이내에 수요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PC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카 도입까지 성공한다면 시장 점유율이 5%에 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소비 유통 섹터의 기업 중에서는 코카콜라와 나이키가 있습니다. 나이키의 목표가는 $185로 제시됐습니다. 최근 나이키가 공급망 문제를 언급한 이후 주가가 다소 저조한 상황이지만 UBS는 나이키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봤습니다. 제품 혁신과 공급 체인 구축뿐 아니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유망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휴대용 발전기 생산업체 제네락홀딩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어드밴스 오토파츠가 올랐고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회사 EOG 리소시스 목록에서 상승 여력이 42%로 가장 큰 종목입니다. UBS는 내년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순부채가 거의 없고 자본 효율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목요일 글로벌 이슈들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